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경환 선생님.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새 스튜디오에서 또 모시게 됐는데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막 정신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 그렇죠. 역시 그래도 가장 큰 사건은 트럼프 당선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우선 트럼프 당선과 관련해서 예. 2024년도에 여러 가지 사실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을 예상하지 못했던 윤석열과 예. 또 트럼프 당선을 반대했던 네오콘 세력,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사실은 조작한 것 같은데 예. 뭐 3대 뉴스, 가짜 뉴스 이런 걸 선정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 3대 가짜 뉴스가 뭡니까? 2024년. 예. 며칠 전에 그 김진양 TV에서 네. 그 아재들의 수다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그 미국 대선에서 예. 이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 네. 이것 때문에 피해본 사람 많습니다. 아, 그래요? 해리스 쪽 주식을 샀다가 아, 예. 돈 잃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긴다고 생각을 못하고 다 해리스라고 생각했던 거죠. 머스크 쪽으로 예. 갔어야 되는데. 예. 머스크 쪽 산 사람들은 지금 기분 좋고요. 예. 자, 근데 예. 요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일단 다 세 개 예. 해주시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난 2년 반 동안 계속 러시아에 계속 이기고 있다. 계속 이기고 있다. 예. 예.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짓말이고요. 엄청난 정신 승리죠. 예. 그리고 최근에 나온 또 거짓말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북에서 예. 인민군을 특수부대를 파병했다. 요걸 3대 거짓말로 예, 보시는군요. 자, 우선 해리스 얘기부터 좀 해보면요. 예. 제가 그 여러 유튜브에 출연하는데 그쪽에서 질문을 많이 받은 게 대선에서 누가 이길 것 같냐? 예. 트럼프가 이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속으로 이 자식이 미쳤나? 뭐 이런 약간 생각을 하신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게시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해리스가 이기는 지금 거의 대세인데 그렇죠. 예.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예. 이런 얘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것은 뭐 정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연초부터 그랬죠. 예, 연초부터. 바이든 때부터. 그렇죠. 예. 그래서 바이든이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이제 예. 그 치매. 치매가 오록이 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하차시킨 거고. 치매 아니어도 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는 언론들의 네. 뭐 쉽게 하면 언론 플레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미국 언론들이 주로 이제 앞장서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예, 미국 주류 언론들이 예, 주류. 뭐 CNN, YTN 예.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언론들이 이제 미국의 그 민주당을 예. 장악한 네오콘, 군산복합체, 예. 초국적 자본,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딥스테이트, 네. 딥스테이트 네. 이런 세력들이 이제 쥐고 있는데 쥐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이기는 무조건 결사적으로 저지를 해야 되니까 네. 그 이제 주류 언론들을 장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아주 뭐 광기 어린 여론 조작 작업을 해왔다. 예, 반년 넘게 해온 거죠. 네. 근데 사실 트럼프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그래도 이긴다고 생각했는지. 뭐 연초부터 여론이나 이렇게 자체 조사에서는 아마 유리하게 나왔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민주당이 그렇게 결사적으로 미국 주류 세력들이 이렇게 자신을 악마화하면서 네. 또 여론 조작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무튼 긴장은 했겠죠. 네. 네. 근데 문제는 이 미국 언론들이 그런 거를 막 떠들 때 네. 한국 언론들은 베끼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한국어로는 논외로 하시죠. 예, 입만 아프고. 입만 아프니까. 예. 이건 뭐 당일까지 물론 예. 뭐 미국 언론들도 그랬습니다만 출구조사 날 네, 당일 아침까지 이겼다. 해리스가. 한참 앞서고 있다. 네. 이런 터무니없는 참 보도. 네. 그렇게 하고도 지금 아무런 뭐 반성도 성찰도 없죠. 한마디도 없죠. 자, 그래서 예. 사실은 이게 두 번째 가짜 뉴스랑 사실 이어집니다. 예, 그렇죠. 예. 연결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개박살내고 있다. 승승장구하고 있다. 뭐 작년 한 해 내내 그렇게 떠들었어요. 그렇죠. 2년 반 동안. 예, 얼마 전에 그 쿠르스크 침공 때도 이제 푸틴이 최대 위기다. 예, 위기다. 이제 끝났다. 예. 푸틴은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우크라이나가 결정적으로 지금 패배를 앞두고 있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들어오셨습니까? 러시아가 계속 전진하고 있죠. 예, 이것도 엄청난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유라시아 특히 유럽 쪽의 그 정치 지형 그다음에 나토 전체 예. 해체와 연결될 수 있는 서방 전체 엄청난 전략적인 패배 요인인데 네. 그걸 이제 지금 뭐 전황을 보면 빤히 알 수 있는 걸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텔레그램이나 다 올라오는데 그걸 계속 이제 거짓말로 숨기고 네. 더 큰 거짓말로 덮고 있는 이런 참 이렇게
묘한 언론 지형이죠. 예. 한국 언론은 또 논외로 하고. 한국 언론은 또 논외로 예, 그걸 예. 또 베끼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예, 그렇죠. 예. 마사지를 또 하니까. 마사지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외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예. 지금 뭐 독립 언론들도 워낙 그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이렇게 텔레그램이나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런 평론을 포함해서 뭐 팩트나 영상들이 네.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그런 서구 찾을 수 언론이나 있다. 예, 조중동의 보도를 벗어나서 진실에 일단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최소한 그런 게 귀찮다면 그 미국이나 서방 쪽 언론만 볼 게 아니고 예, 예. 러시아, 중국 거 정도는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란, 이란. 예, 그런 그 이제 정도만 보면 뭐 예를 들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일단 한쪽 얘기만 듣고 예, 예. 특히 거짓말 잘하는 젤렌스키 말만 듣고 예.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그 한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북한 파병설. 예, 예. 이것도 거짓말이다. 심각하죠. 예. 뭐 사실 지금까지 증거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한 달 넘게. 네, 제대로 된 증거가 없습니다. 예, 이제 뭐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 젤렌스키, 그다음에 한국 대통령, 국정원, 국방부, 국가안보실. 네. 이제는 며칠 전에 그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까지 나서서 네. 계속 파병설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지금처럼 이렇게 대명천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찰 드론 몇 대만 띄우면 네. 그 우크라이나 그 광활한 개활지 네. 완전히 그 열려 있는 대평원지대죠. 그 쉽게 사진. 볼 수 있고 찍을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의 정찰 위성도 있고 위성도 있죠. 그런데 한 달 넘게 수십 가지의 그 뭐 사진, 영상, 그다음에 뭐 무슨 서류들, 뭐 예. 모집하는 서류들, 이 다 음성 예.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내는데 거의 뭐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의 조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정재 사진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성룡까지 나왔어요. 네, 성룡도 나왔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참 이 조작을 해도 좀 신빙성 있게 그럴듯하게 성의 있게 할 수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이 너무 무성의해요. 무성의하다기보다는 또 우크라이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건 미국이 기획안을 하는 거니까 아. 이게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이나 한국의 국정원 수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는 좀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런 지금 것도 미국이 조작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쭉 네. 그러면서 흐름을 보니까 그 한국군의 그 최소한의 무기 지원, 그 다음에 나가서 2차 파병. 네. 을 이렇게 강제하기 위한 전체적인 여론 흐름을 만들기 위한 기획이다. 공작이다. 예. 네. 그 안에서 젤렌스키나 윤석열이 이제 그 내적으로 정치 위기에 내몰려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수용하는 방향으로 밀려가고 있다. 물론 이제 저는 미국이 배후에서 지휘하고 있다고 보는데 예. 이 하청을 좀 줬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이쪽에다 얘들이 예. 너무 열심히 이정재 사진을 붙여서 거기다가 올리고 막 이런 짓을 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다구리를 당해야죠. 너무 성의 없이. 네, 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좀 성의 있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 파병설을 퍼뜨리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 한국이 최소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크게는 파병을 하도록 예. 분위기를 몰아가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두 가지죠. 예. 예. 근데 우크라이나 파병을 한국이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잖아요. 예, 예. 그 위험성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망해가는 나라. 네, 지고 있는 나라. 예, 일단 지금 뭐 2년 반 동안 그 260만이 이미 살상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예. 나오고 있고 해외 지원 미국이 한 200조 정도를 틀어넣었는데 네. 이제는 뭐 서방 전체 탄약이나 무기도 고갈돼서 거의 지원할 게 없고 사실상 그 집단 서방 내에서 한국이나 빼고는. 일본 정도만 지원 가능. 저 단약이나 예. 그다음에 이제 보병 지원이 가능한 가능하다. 정도 남아 있는. 그리고 세계 초강대국인 핵 초강대국인 러시아를 직접 상대하는 교전 상대국이 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전략적으로 감수해야 된다. 뭐 미쳤죠, 사실은. 이거는 국가의 존망에 예, 맞습니다. 관련되는 거죠. 네. 앞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뭐 돈들은 나중에 어차피 떼일 텐데 네. 그건 뭐 이렇게 피해를 감수하면 되는데 국가 전망 안보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그 며칠 전에 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인가요? 거기서 매년 그 각국의 그 국방력 지수를 발표하는데 그 러시아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올해도 세계 1위의 1위. 군사력이 예.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도 올해
북극해까지 한 3만 킬로 정도 해양 군함을 들고 알래스카까지 가고 동해 남중국해 제주 해협 계속 그 해군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한국이나 한미일 그 군사 이렇게 훈련에 그 경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정부나 대통령도 그렇고 푸틴 그다음에 그 외무부 라브로프 외무장관 외무부 대변인 그 러시아의 유엔 주재 대표 대사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 한국 정부의 경고를 보내고 있죠. 그 너희들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한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식량을 포함한 기타 전투 장비들 다 간 거 알고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선을 넘지 않으면 그 한국과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들을 계속 그 관리하고 싶다라고 상당히 이렇게 적절한 선에서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뭐 천궁이나 현무 같은 추가 무기 지원, 탄약, 그 다음에 이렇게 파병까지 지금 뭐 그 일련의 수순으로 계속 몰아가는 대단히 위험한 계산에 있다. 그 윤석열이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걸 알 수 있는 단초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에 있는 관리 하나가 어느 쪽에 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얼마 전 신문에서 본 건데요. 러시아 같은 약소국을 상대하는데 우리는 강대국인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놀랍게도. 뭐 용맹한 거죠. 용맹한 거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윤석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죠.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거나. 그래서 윤석열도 뭐 북러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가만 안 둬. 거의 뭐 약소국 대하듯이 협박을 하더만요. 문제는 이제 러시아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1,700만 제곱킬로미터 세계 최대 영토. 그다음에 인구 1억 5천만의 강대국, 식량과 자원 에너지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급하고 수출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드린 세계 최강의 핵강대국, 군사강국. 그리고 또 이렇게 경제 규모에서도 그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4대 구매력 평가 기준 4위 경제 기준 대국으로 4위 올라섰고 지금 뭐 모든 경제 지표들이 조금 전에 뭐 주재전 위원장 하셨겠지만 한국과 달리 모든 경제 지표가 그 사상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하고 있다. 그런 상태인데 한국이 그 경제 규모에서도 세계 14위권으로 미끄러졌고 뭐 군사력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분단된 게 작은 나라에서 그런 러시아를 약소국이다, 가난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참 거꾸로 러시아에서 보기에는 얼마나 참 저것들이 미쳤구나. 뭐 이런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파병의 위험성 중에 하나는 러시아와 교전 상대국이 되는 이게 이제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북에서는 그 뭐 러시아하고 사실상 동맹 관계니까 이번에 그 조로 조약도 그저께 그 푸틴 김정은 위원장 사인했죠. 이제 교환만 하면 그 무기한 효력이 발효되는. 그래서 주권 국가로서 그들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 내에서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대규모 분쟁에서 현대전에 어떤 뭐 참관하거나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북이 이제 무기를 가져가서 그 새로운 실험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나토는 뭐 지금 몇만 명의 용병이 들어가 있고 이미 공개적으로 자기들도 하고 있는 그리고 거죠. 나토 32개국이 대부분 이제 그 군사 최고위 이렇게 고문단이나 자문단이 들어가서 가끔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에 몇십 명씩 몰살하고 맞습니다. 이런 상태는 노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자꾸 파병설을 이렇게 증거 없이 흘리면서 하는 건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푸틴도 그랬죠. 너희도 하고 있지 않니? 근데 우리는 왜 하면 안 되냐?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연설에서. 그럼 미래형으로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이제 북하고 러시아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주권국가 사이의 협력은 뭐 이렇게 충분히 그 예상할 수 있는. 제가 지난달에 그 블라디보스토크 갔을 때도 항구에 중국 군함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그 여름에 라오스하고 처음 러시아가 에너지에서 훈련했죠. 그 훈련 사진들이 지금 그 계속 가짜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가 이번에 또 러시아하고 갑자기
군사훈련, 인도네시아. 네, 처음 훈련을 했어요. 연해주에서. 중국은 뭐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 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파병한다고 가짜뉴스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동원할 수 있는 무기 체계나 보병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한국을 만만하니까 끌어들이는 거죠. 사실 지금 지원 여력이 한국밖에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패전 위기에 있기 때문에 좀 급하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서방이 돈을 지원하더라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무기 체계나 탄약이나 전투 장비가 없고 서방에 다 고갈돼 있고 그다음에 보병은 더 보낼 게 없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동원할 수 있는 병력 자원이 없고 수백만이 살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가장 만만하게 쉽게 동원할 수 있는 게 한국으로 이렇게 낙인 찍힌 게 아닌가. 일본은 안 갈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 일본은 그 러시아하고도 계속 지금 미국 눈치를 보면서도 하죠. 그 사할린 가스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 계속 가스 들어오고 해요. 그러니까요. 일본은 절대로 말 안 들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만 지금 그 부안해동에서 파병을 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상당히 거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북하고 러시아 관계에서는 국제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군사 교류나 협력들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죠. 그건 논외로 하고 앞으로 정규 대규모 파병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논외로 하면 우리가 북이 과연 이렇게 극단적으로 파병을 했다고 전제하더라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할 이유가 있는가? 우크라이나는 우리 과거에 러시아는 우리하고 아주 그 2차 산품이나 교육이 좋은 많은 아주 이렇게 사이가 좋은 관계였죠. 이란도 마찬가지였지만. 근데 이제 미국의 제재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1조 원 투자했는데 15만 원 받고 쫓겨난 게 아니라 제발로 물러나왔죠. 그 러시아의 1억 5천만 시장을 다 포기했는데 바로 중국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는 우리는 아무런 이렇게 그 의미 있는 교역 관계도 아니고 동맹도 아니고 그리고 주둔군 지휘 협정도 없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자체가 네오나치가 장악한 지금 전시 파시즘 국가다. 젤렌스키 헌정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젤렌스키는 5월달에 임기 끝났고 8월에 그 차상위 권력 그 집단인 두마 의회도 임기가 끝났고 우크라이나 헌정이 지금 사실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합법적 권력이 아니죠. 없는 상태. 그리고 심지어 우리와 관련해서는 그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서 가르쳐요. 네오나치 국가니까. 그리고 뭐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거기 전범 모셔놓은 얼마 전에 그 도쿄에 그 도쿄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그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죠. 신사 참배했죠. 사진 올렸다가 샥 지워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동해도 일본해라고 표기를 하고 도대체가 그 네오나치가 장악한 그 파시즘 국가 그런 나라에 아무런 그 동맹이나 경제적 실익도 없는데 우리가 왜 피를 흘리면서 지금 한국 군대 같은 경우는 거의 독생자잖아요. 아들 하나인 군대죠. 왜 그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면 생존 유효기일이 5일입니다. 5일. 지금. 그리고 한국군이 들어가면 당연히 러시아가 본보기로 그 보고 있다가 집중적으로 때릴 거고 이런 피해를 감수하면서 왜 지원을 하고 그 파병까지 해야 되는가? 이건 정말 안타까운 위험한 상황입니다. 김건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일어날 때도 그 한설 예비역준장 같은 분은 한국군이 3개월을 못 버틴다고 하죠. 왜냐하면 동서남해를 봉쇄할 그 전략 미사일 역량이나 잠수함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교역을 못 하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데 러시아 같으면 블라디보스토크가 거리가 740km입니다. 거기하고 동해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중국과 같이 저 제주 해협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남녀국해까지 그 봉쇄하는 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그 안보 위기 상황을 자초하면서 그 미국의 어떤 그 대리전 패권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절망적인 위기 상황으로 나라를 이렇게 몰고 가는 것. 이건 그 국군 통수권자 나라 최고 지도자의 행태가 아니죠. 뭐 자기 살겠다고 그러는 거겠고 뭐 그렇다고 또, 살 수도 없겠지만 뭐 못 살겠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미국 말을 충실히 따르면 나는 살겠지. 혹은 뭐 나는 죽더라도 우리 김건희 주인님은 살겠지. 뭐 이런 마인드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한테 당선돼서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짓 못하지 않겠냐 이렇게 낙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 쇼크가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 그 며칠 사이에 그 트럼프 그 내각 진영들 보면 이렇게 약간 의미 있는 부분도 있고 예, 또 좀 뭐 이렇게 내파도 있고 예. 예. 상당히 복잡한데 이건 좀 시간이 예. 걸려야 좀 종합 평가가 될 텐데요. 어쨌든 나름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트럼프가 그 7월달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때나 또 이번에 그 당선 연설에서 자기는 첫 임기 4년 동안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고 안 할 것이다. 하지도 않겠다. 앞으로. 그리고 일기 때 나토를 약화시키거나 해체하겠다. 그리고 전 세계 800개 미군 기지를 돌려 철수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네오콘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했겠죠.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앞으로 이제 1월 20일 취임 전까지 그 미국의 네오콘들이 민주당 내 세력들이 그 트럼프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상황을 이렇게 확전시켜서 그냥 진흙탕으로 전쟁을 종결시키지 못하게 만들겠다. 예, 그럴 가능성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나 또 이렇게 중동 이란과의 관계나 팔레스타인 이런 문제에서 확전될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뭐 휴전안을 트럼프 쪽에 제출했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실제로 뭐 우크라이나 경우에는 그 시간이 완전히 러시아 편이니까 나토가 버티고 그 확전 혹은 지금 전선을 고착시키더라도 나토만이 고갈되는 거니까 러시아는 타격이 거의 없고 그래서 러시아의 꽃놀이패니까 그건 차치하고라도 그 중동 전선은 복잡합니다. 이게 네타냐후도 이제 정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계속 이란을 끌어들여서 확전하려고 하다가 이제 두 차례 쥐어 터지고 4월하고 10월에 반격 능력이 없다는 게 전 세계에 뽀록이 나버렸고 그리고 지금 1년 이상 그 분쟁 기간에 그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고립되고 지금 유엔에서도 뭐 제명하자고 지금 난리고 이런 상태에서 그 경제적으로 완전 속골병이 들고 내파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저항의 축 7개국에 둘러싸여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중장기적으로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평화회담으로 끌려 나올 수 있다. 체면을 구기지 않고. 그러니까 뭐 네타냐후 살 길은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힘든데 트럼프 성향상 아무리 친이스라엘 성향이 있다 해도 그 정도까지는 할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래서 휴전안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그 지금 그 조각 명단들 쭉 나오고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오콘도 있고 시오니스트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이한 게 이제 국가정보국 국장 게바드, 털시 게바드, 하와이 출신 하원의원 출신이죠. 아주 그 반전평화주의자로 유명한. 맞습니다. 과거 했던 말들 아주 좋은 말들, 주옥 같은 명언들을 많이 남겼죠. 좋은 말들 많이 했어요. 아주 그 미국 정치정에서 독특한 분이죠. 미국에서 엄청난 쇼크를 지금 받고 있다는다. 그렇죠. 그 지명으로. 그렇죠. 16개 정보국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국장에 그런 반전평화주의자를 앉혔다는 것. 그 다음에 그 국방장관도 좀 특이하고 국방장관 44살. 폭소뉴스 진행자. 소령 출신 폭소뉴스 진행자. 그리고 또 42살에 이번에 어디죠? 국무장관이 아니고 누구였죠? 법무장관님. 법무장관 42살.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기업가 출신으로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신설해서 그 미국 연방 정부 기구를 4분의 1 정도로 축소하고 그 1년 예산 2조 달러를 그 줄이겠다. 묘한 또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 암살당한 케네디의 조카죠. 근데 또 이 양반도 그 미국의 그 복마전 그 미국의 그 암 건강과 이런 걸 해치는 이제 그 제약회사들의 이제 좌지우지하는 FDI FDA인가? FDA 식품의약국이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 군산복합체만큼이나 거대한 그 복마전 카르텔. 그쪽 굉장히 큽니다. 이걸 손을 보겠다. 목숨을 걸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은 희망적인 면들이 미국이라는 그쪽 인선은 좀 마음에 든다. 미국이라는 제국이 워낙 크고 그 내부에 지금 트럼프 이게 아마
그 옛날 그 하노이 노딜 같은 거대한 그 권력 투쟁 암투들이 예고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진영들은 희망적인 요소들이 보인다. 특히 그 국방부 장관하고 예. 이번에 그 정보국장 된 국가정보국장 된 게버드 이 두 사람은 대북 대화론자입니다. 그렇죠. 과거부터 계속 북과 대화를 요구했던 심지어 그 게바드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작살이 났다릅니다. 과거에. 하여튼 그 묘하죠. 그 게버드나 그 로버트 주니어나 케네디 주니어나 불과 얼마 전까지 민주당적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상당히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인 것 같고 거꾸로 보면 딕 체니가 해리스를 지원했잖아요. 거꾸로 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미국 네오콘의 대부인 지금 살아있는 많이 죽었지만 딕 체니가 해리스를 지지했다는 것 자체가 그 미국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을 정확히 맞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민주당이 네오콘 당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미국 내에서 그 친구들이 연착륙하면서 해외 개입 요소들을 줄여가고 뭐 권력 투쟁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거는 뭐 그건 뭐 박수 쳐줘야 될 일이지만 한계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의 그 운명과 관련해서 어쨌든 그 대북 그 조미 관계 대북 정책에서 이런 게 그 약간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온건주의자들 그리고 트럼프 자신이 선거 위세 기간 내내 떠들었어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궁합, 케미를 강조하고 심지어 위세장 이런데 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 악수하고 있는 사진들을 크게 걸어놓고 그리고 사진 처음 냈잖아요. 자기 업적 자랑하는 거기에 제일 많은 분량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찍은 사진이래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게 맨 앞쪽에 있답니다. 저도 못 봤는데 그게 14만 원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사인해 준 건 70만 원. 트럼프 장사 잘해요. 아주 뭐 장사꾼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건데요. 근데 트럼프가 그렇다 해도 이 장사꾼 아닙니까? 돈 뜯어먹는데 또 기자네요. 기재죠. 동맹 착취자. 자, 한국이 문제입니다. 3년간 이제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는 시기 4년인가요? 그 시기 동안 한국을 탈탈 털라 그럴 텐데요. 일단 뭐 국방비 1년에 뭐 얼마? 100억 달러? 100조? 100조? 아니 100억 달러입니까? 100억 달러인가요? 또 뭐 100조 부를 수도 있어요. 10조. 지금 1조 몇천억인데 9배를 늘리겠다.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트럼프가 좀 묘한데요. 이게 국제 의제나 중에서 기후 위기 의제. 그것도 그다음에 이제 그 페미니즘이나 트랜스젠더 문제. 이거는 거부하는. 굉장히 이건 러시아하고 약간 입장이 비슷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재생에너지나 뭐 녹색 소위 이런 의제들을 그 화석 다시 에너지로 돌리는 바꾸시키는 이런 정책을 취하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동안 그 바이든이 한국 기업들을 족쳐서 그 미국으로 투자를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태양광 이 네 가지에서 SK나 현대차 또 삼성, 한화, 삼성 이렇게 그 지금 한 3년간 가장 따끈따끈한 지금 그 내역을 보면 3년간 110조 원을 지금 벌써 울려갔어요. 그래서 지난 1, 2년간 미국 내에서 그 해외 투자 기여국 1위 그리고 일자리 창출 1위. 이 두 가지가 한국이에요. 이 작은 나라에서. 많이 털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국내에 일자리 만들고 투자하고 해야 될 게 다 미국으로 빠져버린 거죠. 그렇죠. 그 반대급부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을 바이든이 미끼로 던지면서 보조금 주겠다. 보조금을 약간 되돌려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몇십조 원이 지금 공중에 붕 뜨게 생긴 거죠. 그렇죠. 트럼프가 안 준다니까. 이미 투자는 다 들어가고 있는데 돌리기도 힘들 정도로 역진이 불가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보조금 지급은 뭐 일정상 올 하반기부터나 이제 쭉 진행이 돼요. 근데 갑자기 지금 올 하반기 내년 하반기죠. 그러면 이게 투자하고 있는 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110조면 이명박이 그렇게 뜯어먹은 4대강의 5배 규모죠. 5배 규모인데 그렇죠. 이 상당히 지금 그래서 트럼프 쇼크라고까지 이렇게 일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앞서도 그 얘기는 좀 자세히 다뤘습니다. 자, 그러고 지금 현재 미국이 이렇게 대선을 통해서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에 지금 서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브릭스가 지금 막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 브릭스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것 같아요. 무시하거나 예, 외면하거나. 예, 안 다뤄줍니다. 이 예, 브릭스 예, 문제를. 예, 예. 근데 지금 브릭스가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예, 그렇죠. 1, 2년 사이에. 네. 예.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가입하고 예. 또 경제 규모도 성장하고 예, 경제나 뭐 인구나 면적이나. 네. 아, 예. 그리고 뭐 자국 화폐로 결제하는 비율도 예. 계속 올라가고 예, 그렇죠. 뭐 중국과 러시아는 거의 90% 이상을 자국 화폐로 95%. 5% 자국 화폐 결제를 예, 예. 한다 그래요. 자, 그런 걸 보면 여기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거대한 대변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예. 뭐 윤석열을 일단 쫓아내야 된다. 이건 이제 상수고요. 지금처럼 뭐 윤석열은 어차피 이렇게 끝난 것 같죠? 예, 끝난 것 같고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으니까 네. 그 우리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익을 그 대변할 수 있는 최소한 조금 자주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저 민주정부 수립이 지금 급한 상황이고 네. 그 뭐 지난 촛불의 한계처럼 단순히 이제 박근혜를 쫓아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 실천적인 과제인데 그 문제는 지금 그 브릭스의 부상이 지금 상당히 극적으로 네. 올해 10월에 이제 러시아 카잔에서 정상회의 끝나면서 또 수십 개국이 파트너 국가로 들어갔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 정치적인 또 외교 안보적인 어떤 그 속도를 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나라들 그런 시장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또 적대하고 심지어 네. 그러면서 그 썩은 동아줄인 미국만 붙잡고. 미국을 붙잡고 미국은 집단 서방 한 40개국 전체를 그 이제는 그 이렇게 브릭스나 중러 이란 이런 데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 똘마니 불쌍한 집단 서방 국가들만 털어먹는. 유럽을 포함해서 네. 착취에 뭐 고해를 빨고 네. 그래서 동맹을 궁핍화 시키면서 홀로 그냥 살아보려고. 예, 제조업을 끌어들이고 또 금융자본도 있고 하니까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그 어쨌든 뭐 제국주의 일극 패권 국가이지만 그 유사일에 이렇게 혼자 살겠다고 주위를 네. 다 이렇게 네. 바닥을 드러내게 하는 이런 시스템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자체가 몇 년은 버티겠지만 오히려 그 집단 서방 전체의 어떤 그 총적인 파워를 약화시키는 그런 게 구조로 가고 있다. 그렇죠. 자멸의 길을 자멸의 가고 있는 길로 거죠, 예. 사실상. 예. 그런 상태에서 한국이 그 미국에 딱 붙어서 이렇게 지금 뭐 우크라이나 파병이나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그 손해를 보면서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대변하면서 스스로 한국 역시 지금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네. 그래서 최소한 그 부상하는 브릭스 국가들과 균형까지는 아니라도 그 우호적인 이렇게 채널을 열어놓고 같이 그 상생하는 최소한의 그 집단적인 어떤 국가적인 지혜는 필요하다. 네. 근데 그런 지금 역동성도 우리 사회엔 지금 없는 것 같다. 같다. 그리고 네. 국가도 그렇지만 그 언론들, 네. 지식인들 네. 그리고 대중들까지 너무 이렇게 미국 중심의 그 안보 구도 네. 예,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미국의 지배하에 가스라이팅 되어 왔고. 살았다 보니 예. 참 많이 썩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 단독 집권을 할지 예. 아니면 연립 정부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 그 정부는 최소한 말씀하신 대로 균형 외교 정도는 좀 하려고 하는 네, 예. 예, 미국 일변도 예, 아니라 그런 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만으로도 한계가 있겠죠. 네. 지금. 예. 안 그러면 뭐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예, 완전히. 그렇습니다. 예. 이 시대를 잘못 읽고 예. 거꾸로 역주행하는 지금 상황이라서요. 예. 예. 앞으로 뭐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예.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 예. 예. 자. 고맙습니다.